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 이제 후보가 된 직후 또 몇 가지 난관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축하 메시지를 내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 같고, 홍준표 의원이 또 선대위에 불참하겠다 이런 의사를 재차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메시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오늘 관계자는 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고 해서 일일이 축하 메시지를 내라는 법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이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중평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청와대 쪽보다는 당 내에 홍준표 의원이 더 큰 변수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일찍이 밝히기를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라는 규정을 하면서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2030, 40 세대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런 기조는 오늘 경선 캠프 해단식에서도 계속됐는데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무대로 이거는 원팀 전신하고 별개일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팀이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 있는다 해서 떠나간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후보가 진심을 갖고 민심을 돌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선대위 구성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참여가 최대 관심사인데 그 후보 비서실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 캠프에서는 종합지원본부장에 해당했던 권성동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윤 후보 측은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선대위 합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앞에서 조건을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실제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의 전면 재구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합세를 한 격이 됐습니다. 한편 이제 윤 후보 측 입장은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존 캠프 유지의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한편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채널A 유튜브 신동아 창간 90주년 특별기획에서 진중권 작가와 가진 대담 내용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거기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밝힌 것은 앞으로 본선을 위해 어떤 형태의 선대위 구성을 해가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은 내가 총괄선대위원장 제의도 받은 적이 없다. 공식 후보가 되기 전후로 사람이 좀 변하는 성향들이 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당내 상황 속에서 과연 홍준표 의원 어떤 행보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또 이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자, 오늘 홍준표 후보의 경선 캠프죠. JP 희망 캠프 해단식에도 참석하셨던 거죠. 네네네.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청년들과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은 홍 후보다 보니까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아쉬움이 그 해단식에서도 많이 묻어난 것 같습니다. 2030 지지자들이 이제 대거 운집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뭐라고 또 현장에서 또 아쉬운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현장에서 뭐 지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또 홍 후보를 연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저 역시도 참 마음이 좀 가슴이 좀 먹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들 예.
뭐 저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30 이제 세대들이 이제 당에서 탈당했다 이런 보도가 주말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1,800여 명이 탈당을 했고 그중에 한 75%가 203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네, 지금 그 각종 인터넷 그 커뮤니티나 SNS 통해서 실시간 탈당 인정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고요. 예. 물론 젊은 층의 탈당이 뭐 대세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크게 늘어났던 청년 당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는 기류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당 지도부는 이탈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젊은 세대의 민심을 끌어내는 그런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제 원팀 비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외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예. 그 점을 우려해서 낸 목소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의 이제 만남도 언제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관심 포인트인데요. 근데 홍 후보께서는 이제 만난다고 달라질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현재로서는 만나도 달라질 게 없다는 말씀을 했지만 정치는 홍 후보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선이 가까워지고 또 상황이 또 좀 어느 정도 바뀌면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저 조경태 의원님, 네네네. 저 윤석열 후보의 대외 협력 특보를 오늘 오후 2시 반까지 했던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 네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배님. 그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조경태 의원님께서 지혜를 좀 빌려주신다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야 홍준표 후보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진심이 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이유는 정권 교체, 정권 창출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 도와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아마 41%홍 후보를 지지했던 그 분들 역시도 저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의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아쉬운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저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 대명제 속에 저는 그 답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대의 명제를 가지고 홍준표 후보님께 요청을 드리면 마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저는 뭐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네. 또한 홍 후보 역시도 정권 교체라는 그 국민적 여망 또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망을 뭐 뿌리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030 젊은 층이 홍준표 후보님을 많이 따랐잖아요, 보면. 네. 저희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님께서 어떤 점을 이 2030에게 보여주어서 이들이 이렇게 홍준표 의원님께 마음이 갔는지 저희 윤석열 후보에게도 뭔가 좀 한 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좀 약간 캠프와의 대화 같아서요. 네. 이 대화 듣고 제 생각에- 김성희 소장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뭔가 좀 대화를 듣는 느낌이어서 일단 답변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그 공감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0, 30대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또 바라는 부분을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도 저는 흔쾌히 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네. 저는 충분히 2030 세대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네. 특히 홍 후보가 좀 추진했던 또 하려고 했던 그런 공약들을 네. 좀 잘 살펴보면은 좀 상당히 실용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때로는 또 개혁적인 그런 법안들이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잘 수용해내면은 2030 세대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김성현 소장님. 네, 의원님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이게 뭐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뭐 그래서 원래 본선 후보가 되시면 발표를 하려고 하셨던 건지 어떤 내용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좀 궁금해서요. 좀 제 내용을 들을 수 생각에는 있을까요? 네. 2030 세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던 이 부분을 이 에너지를 사실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한 것 같고요. 아마 이번 경선 이후에 좀 나왔던 안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홍 의원님이 이제 불참 선언하신 거를 듣고 국민의힘은 원팀이 아니라 투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상대 당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그래 따지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금 돕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당에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모습은 좀 맞지 않다. 본인 소속돼 있는 그 정당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하나가 되어서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그 대명제를 이루는 것이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꼭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셨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자, 두 분과 또 말씀, 또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 말씀 나누죠. 자, 일단은 이 조경태 의원 말씀드리니까 어떠세요? 우리 김경식 의원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씀만 하면 홍준표 후보가 마음을 풀 것도 같은데. 네, 그래서 시범 보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그래도 홍준표 후보님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조경태 총괄본부장 아니었습니까? 예. 이래서 총괄본부장님의 마음을 사면 또 홍준표 후보님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를 좀 여유 있게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지금 당장 순간 이렇게 방송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네네. 조경태 의원님을 윤석열 캠프가 이제 꾸려지면 2030 대책 총괄위원장으로 이렇게 맡아 주십사 해서 조경태 의원께. 네, 조경태 위원님이 이 홍준표 후보님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2030의 정책을 조경태 의원님이 오셔서 조경태 의원님을 통해서 이걸 실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묘하게 네. 조경태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 두 분은 좀 짝패 같아요. 짝패고 원래 두 분이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를 시작하시진 않았죠. 나중에 영입 겸 이제 들어가셨는데 한 분은 부산, 한 분은 광주.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좋게 해석하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보여준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나쁘게 해석하면은 안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두 분이. 자, 김성현 소장님 두 분의 대화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 최대한 예의를 잘 갖춰 주셨는데 홍준표 후보 측이겠죠. 아직은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구나. 이게 오늘 내일 갈 문제는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플랫폼 일 사실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2030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보니까 이제 조경태 본부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님이 방금 생각해 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이제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이것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네요. 예, 이제 관건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도 이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선대위에 모시는 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의원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모셔야죠. 어떻게든 모시겠습니까? 네, 어떻게든지 모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걱정이 김종인 위원장님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고 네네. 또 홍준표 홍준표 후보님도 의원도? 대단히 강하시고 두 분이 또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지만은 네, 않으시잖아요. 두 분이 좋지만 예. 않고 이제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모실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인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보면 집안에서 남편이 부인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200%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다른 묘책이 있을 수는 없고요. 남편은 윤석열 후보고 부인은 후보입니까? 시어머니가 저기 근데 예, 어떻게 이 비율은 됐든 일단 김경진 의원님만의 비율을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또 설화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후보가 네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소통을 해야 되고 예. 또 홍준표 후보님으로부터도 충분히 또 의견을 이렇게 제시받고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조금 힘겹더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솔루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 분 다 200% 노력을 해서 예, 분가를 해야죠.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남편이 노력을 합니까? 예, 왜 부인한테 희생하라고 합니까? 예. 각자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수밖에 없지 예, 않겠나. 상대 가정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다른 집 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윤석열 후보의 본선 진출에 맨 먼저 또 반응한 분 중 한 분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놓고 진작에 논의하는 1대1 회동을 제안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밝혔냐면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국민들 삶에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법적 공방에서 정책 토론으로 이동해보자라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윤 후보가 제안했었던 대장동 고발 사주 모두 특검을 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대장동도 확답을 특검하고 고발사주 특검 2개 하자. 다 예, 하자.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이 후보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는데 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는 민생 개혁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히 합의해서 작은 진전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책 합의 의사가 있고 이걸 자신이 먼저 표명해서 선점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을 정례화하자 이런 제안 또 내놨는데 이재명 후보 음성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 대응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당 회의에 참석한 오늘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다.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이슈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 후보의 입장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윤 후보 측에서 듣고 밝힌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른다,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일단은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의 1대1 정책 토론전 어떤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지 김성애 소장부터. 두루미하고 여우하고 서로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는 우화들 생각나시죠? 예. 아, 두루미와 여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미와 여우를 떠올리면 둘 다 얄밉게 굴잖아요. 한쪽은 접시에 놓고 한쪽은 이제 호리병에다 먹고. 그런데 문제는 정책이 이재명의 접시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너 접시는 자신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절하기도 그렇고 거절 안 하기도 어려운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붙어서 토론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횟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고 넘어가야 되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전 여기서 이제 호롱병으로 갑자기 이 대장동을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 캠프로서는 저는 착오였다고 보는 게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윤 총장이 수사 전문가다라는 이미지만 강조할 뿐이거든요. 권성동 의원도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비서실장으로. 예, 뭐 이렇게 해서 검사들이 많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주는 게 굳이 좋은 일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겠습니다. 검사 출신에 대한 굉장히 명쾌하게 해드릴게요. 명쾌하게 해주세요.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하는 것도 굳이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2시 반부로 이제 대외협력 특보직도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아, 그런가요? 그냥 예. 편하고 시원하게 질러보이죠.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 어쨌든 2시 29분까지 후보를 모셨던 입장에서 그냥
두 개 다 동시 특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대로 동시 특검 하는 거 민주당이 받으면 그냥 요거 정책 토론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우리 후보 보고 받으라고 제가 옆에서 그냥 설득을 할게요. 방송마다 나가서 제가 떠들고 다닐게요. 후보님 받으십시오. 네, 정책 토론 대신 하십시오. 우선 먼저 민주당이 동시 특검 받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제 이게 제안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 당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법화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건 대선 후보들이 입법화를 하는 게 아니고 대선 후보는 지금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거거든요. 국회의 원내 대표들끼리 서로 공통 공약을 일단 추려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쟁점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게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두 분이 만나서 쟁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정진상 씨 통화 내역이 나오니까 그냥 만나자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사실은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요 부분 합의 가능, 요 부분은 쟁점이 뭐 요 정리도 없이 그래서 결국은 뻔히 보이는 수를 이재명 후보가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 결정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심상정 후보나 네.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의하면 이게 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3% 이상 되면 예. 그 말하는데 대화의 성찬에 끼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보면. 예, 예. 그래서 제발 우선 좀 절차와 예법을 좀 갖추시라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께 드리고 싶네요. 네, 김수민 평론가. 저는 두 후보가 먼저 꺼내면 이득인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아하, 윤석열 후보도 자신 있으면 쌍특검 갑시다. 못 가면 자신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예, 양특검. 이재명 예. 후보도 윤 후보도 자신 있으면 정책 토론하죠.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았어요. 간 거죠. 못하겠다면 정책이 예. 빠지시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다. 네, 제가 그렇군요. 연습 중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아유, 괜찮아졌어요. 예,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북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성대모사를 주 1주 1회 정도는 정례화해가지고 예, 이재명 후보 성대모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았어요. 자, 이 뉴스 여기서 짚고요. 자, 이어서 대검이 그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또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에서 전현직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분석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고발사주 의혹하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명목이었었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 재임기 당시에 권순정, 이창수 대변인에 이어서 현 서인선 대변인 이렇게까지 이제 지난 9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였는데요. 예. 이 전화기는 이제 압색 일주일 전에 대검 감찰부가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논란이 불거졌는데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편법으로 공수처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런 논란이 특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했고 또 사용을 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이제 이것을 조사를 할 때 서인선 대변인 입장은 권순정 전 대변인도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대검 감찰부의 김덕군 감찰 상과장은 대변인실의 서무직원이 참관하면 된다. 공용 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무직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휴대전화 사용자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참관을 또 거부했다라고 하고 예. 또 권순정 전 대변인도 헌법상의 연장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대검 감찰부에서는 현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줬고 복원된 정보가 또 따로 없어서 사후 통보를 할 여지 없었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대검 포렌식 하고 나서 공수처가 얼마 안 돼서 압색을 한 거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혹은 하청 감찰을 대검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김병진 의원님. 그 대검 감찰부장이 네.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개방형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정무직으로 임명을 한 게 과연 적절한지 부터가 수없이 많은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예.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수처에서도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구속영장을 또 다시 청구했다. 오죽했으면 대한변협에서까지 이거 잘못 절차상 적법 절차 침해다라고 이게 성명이 나왔겠습니까? 예. 예,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 공용폰이니까 소유는 국가 거지만 사용자들 유지하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각각 3명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 참여하에 포렌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대검 감찰부가 그걸 무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 불리하게 이 요건을 해석을 해서 네네. 그 절차를 최대한 엄격하게 준수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로지 뭔가 정적 타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공수처도 그렇고 대검 감찰부도 그렇고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게 참 우려가 되는 지점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현 소장님. 자, 똑같은 일이 이제 법원 행정처의 PC를 압수할 때 한번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때 우리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심히 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때 2020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 PC 가져간 거 이거 불법이다라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한 이유가 하드디스크가 대한민국 소유고 법원 행정처장이 관리 운영하고 있고 자료도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공용폰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게다가 공용폰 말고 자기는 자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공용폰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한 건데 그것까지 검사를 받는 거는 저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감찰이 당연히 국가 재산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은 정해진 법적 절차고 검찰이 그걸 인정해서 2020년에 서울중앙지검이 각하한 전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논란 또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